서울대학교 일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 전임의 국립정신건강센터 기술서기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김혜니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혜니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황준영 센터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모시고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발달장애 발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DSM-5에서 진단 기준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우리가 핵심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핵심 증상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제한이 되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또 관심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둘 다 있어야 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잘 아시겠지만 대개는 2세에서 3세 사이에 증상이 조금 명확해지면서 진단은 대개 만 3세에서 4세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머님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양육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발병에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뭔가 아이들의 어떤 발달에 있어서 뇌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영유아기의 발달에 어떤 지연이 일어나고 이러한 지연이 소아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발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달은 태어나서 영유아기, 소아기, 성인기까지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소위 말하는 발달 장애가 어떻게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가설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정확한 뭔가 원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뇌의 어떤 성장 그리고 뇌의 조직화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그 뇌에서 발달이라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상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를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보고되는 early sign,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 3살경에 조금 확실해지면서 3, 4세경에 우리가 진단을 많이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아이 때의 어떤 early sign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보고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떤 성격이나 템퍼러먼트, 기질이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극단적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매우 짜증이 많거나 또는 아니면 너무 순해서 어떠한 자극도 필요하지 않는 이런 경우, 매우 수동적인 아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눈 마주침,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아이 컨택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는 나를 부르는 그러니까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또는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게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상호작용 놀이라고 하죠. 누군가 사람이랑 놀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나 사람보다는 대상, 오브젝트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또 어떠한 요구나 공유에 있어서
필요한 포인팅이라고 하죠. 이 손가락질 하는 거가 조금 늦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babbling, 그러니까 그 옹알이 같은 것들이 좀 감소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기쁘고 뭔가 이렇게 상호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표정,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얼리 사인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조금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베일런스랑 스크리닝 두 가지 용어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서베일런스라는 거는 저희가 이 두 용어가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서베일런스라는 건 우리가 아이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뭔가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 해서 전수 아이들을 우리가 쭉 보는 것을 서베일런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나라 그 소아청소년과에서 그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 그 인지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체킹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서베일런스 우리나라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스크리닝이라는 것은 그거랑은 조금 달라서 그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걱정이 되는 아이들을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기 전에, 사실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걱정되는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을 중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가 있겠나 없겠나 하는 것을 조금 스크린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스크린이 됐다고 해서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로 진단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아이들을 스크리닝을 하는 겁니다.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어 서베일런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 하면, 이제 이런 일들은 주로 소아청소년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뭔가 이제 부모님에게 뭔가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발달 원령에 맞는 우리가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그런 사회성 발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어적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또 포인트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버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언어적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아까 제가 진단 기준을 보여드렸지만 언어의 수준은 그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다 보니까 인지 발달 수준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실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말로는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더라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표정도 아주 굉장히 상호작용을 잘하는 그런 아이랑, 우리가 말을 같이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아이는 걱정하는 수준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immediate evaluation,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조금 전문가에게 스크리닝을 보여줘야 되는 아이들은 요 4가지 사인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12개월까지 뭐 포인팅이나 옹알이나 이런 전혀 다른 제스처, 아이들이 몸으로 막 싫어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제스처들이 애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돌전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거나, 16개월 전에 단 한 단어, 뭐 엄마 아빠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언어가 하나도 없다라던가, 아니면 24개월 두돌이죠. 2돌 전에 뭔가 2단어가 연달아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연령에서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습득됐던 기능이 후퇴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발루에이션, 즉 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이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 아이의 서베일런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소아과를 가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아까 오픈엔드 퀘스천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점수를 1점, 2점, 3점 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인터가 안 보이죠? 포인터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형제가 있다거나 1번, 2번은 이제 부모가 걱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3번 부모 외에 다른 주요 양육자가 걱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4번 뭔가 소아과 의사가 보기 걱정을 하는 경우 요 네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예스면은 그게 1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아이가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몇 가지가 지금 예스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아이가 24개월인지 18개월인지 아니면 그 전에 아이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개는 24개월인 경우에는 누군가 걱정을 해서 데리고 오면 바로 좀 평가를 하는 편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가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가가 보고 사회성, 뭔가 그 어떤 언어는 좀 어렵더라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든지 아이의 그 상호작용의 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평가를 해보고 괜찮으면 뭐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팔로우업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또 바로 전문가에게 저 같은 전문가에게 보내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베일런스 전국 그러니까 애들에게 다 하는 거는 저기 CDC에서 무료로 개발된 이런 스크리닝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아이의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사회성, 인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 CDC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 중에서도 연령을 보정을 하였을 때 그 사회성 부분이 가장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랑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 그로스 모터 그러니까 대근육 운동이 가장 자폐 스펙트럼 장애랑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 부분이 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보이는지 모르시겠는데 언어 부분도 평가를 하긴 하거든요. 이 스크리닝 도구가.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바로 사회성이라는 부분, 부모하고의 어떤 공유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요거 개발되기 전에는 사실 이 KASQ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셨었어요. 그 다음 과정은 스크리닝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전문가에게 보이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가기 전에 이런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서 실제 이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약간 보게 됩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신다고 바로 보내기보다는 이런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서 전문가에 실제 보낼 만한 가를 조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크리닝 도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거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SCQ라고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 설문지라고 우리 서울대학교 유정 교수가 그 번역하시고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스크리닝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들은 연령대입니다. 이 스크리닝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연령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SCQ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되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리고 아주 어린 연령대에서는 사실 채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장애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칼스라고 아마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뭐 아무 치료 선생님들은 물론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칼스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도구가 꽤 그 뭐 활용도가 높고 또한 비용이며 어떤 그
사용하는 측면에서 되게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매기거나 하는 진단서 쓰는 데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어머님들도 이제 칼스 점수가 몇 점이에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칼스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스가 그 연령별로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칼스 점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무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고 아무리 사회성이 어려운 애들도 그 아이들도 발달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칼스 점수는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스 점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연령이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가 칼스 점수가 그러니까 칼스 점수가 우리가 컷오프 포인트를 이제 30한 2, 3점 이렇게 잡는데 그 점수보다 낮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고, 굉장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 예를 들어 18개월, 24개월 아이가 굉장히 점수가 높다고 해서 걔가 꼭 자폐 스펙트럼 장애고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는 그 컷오프 점수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점수가 몇 점이냐를 굉장히 어머니들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 모든 스크리닝 도구와 서베일런스 도구는 아이의 발달에는 큰 컨텍스트 안에서 아이를 이해를 해야지 그 점수 하나하나에 너무 매이는 부분은 조금 그건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되는 게, 이제 근데 스크리닝에서도 우리가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일단은 아이를 보고 뭐 소리는 잘 듣는지, 뭐 다른 발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뭐 신체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경련성 질환 같은 게 동반되지 않는지 이런 걸 잘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가 진단 기준에 맞는지 이런 걸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얼리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조기 증진 프로그램들을 아무래도 권하게 되고, 그 조기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아이를 팔로우업을 하고 관찰을 해서 아이가 지금 그 발달이 계속 지연이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학교는 만 6세 되면 어떻게 보낼 건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면서 아이에 맞추어서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발달을 보게 되면 인지 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IQ 검사 같은 거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다이그노스틱 툴이라는 걸 에이도스랑 ADI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는 있지만, 이 도구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 연구나 아니면 정말 저희가 인텐시브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문가가 직접 아이를 보고 평가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발달평가, 아까 그 칼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달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발달평가에서 측정되는 그 아이의 그 지능은 아이의 키와 같아서 아이의 최종 지능하고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그 아이의 또래, 그러니까 원령이 비슷한 아이들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평균이 100이거든요. 그 평균 100 대비 우리 아이가 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평균이 100이라는 얘기는 반은 앞에 있고 반은 뒤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만 5세 때 80이라고 평가가 됐다고 해서 그거는 결국 또래 대비, 지금 또래를 10명을 세우면 그 아이가 한 4등 정도 한다라는 얘기지, 앞으로 그 아이가 계속 80을 유지할 거라든지, 앞으로 그 아이가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지능이 유지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키처럼, 왜 키가
좀 빨리 크는 애들도 있고 좀 느리게 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 키는 사실 우리가 20대 넘어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능도 마찬가지로 만 22세에 그 고정 저희가 한 20세 전후로 좀 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인지 발달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아이의 그 발달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뭐 치료라든지의 어떤 그 성적표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60에서 평가됐는데 내년에 70이 되고 그 다음에 80이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아이가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고 그 아이의 속도대로 잘 올라가고 있고 어떤 기울기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그 SCQ 말씀을 드렸었고요. 스크리닝 도구 중에서 이제 채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채트란 도구가 이제 저희 그 계통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가장 좀 전통적으로 유명한 도구인데요. 이 채트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 개발됐을 때는 그 18개월 그 연령대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전형적인 행동에 뭔가 초점을 맞춰져서 이 도구가 처음 개발이 되었고 이 도구는 대부분 부모님들에 의해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여쭤보는 거죠. 물론 그 레이팅은 그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개발을 한 게 모디파이드 채트라고 해서 그 부모가 보고를 하는 건 유지를 했지만 뭔가 감각적인 이상이라든지 또한 그 repetitive behavior, 반복적인 행동에 그 어려운 점들을 조금 추가를 해서 M챗을 만들었고요. 채트를 개선을 해서. 근데 이제 이 도구 같은 경우는 sensitivity,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놓치는 아이들이 좀 있고 또 yes, no 포맷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아니면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어정쩡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평가가 되지 않아서 이거를 조금 더 sensitivity, 그러니까 민감도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아이를 그렇다 걱정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높이게 하고자 큐챗이라는 것을 바론 코헨이라는 사람이 2008년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오픈 스케일이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번역을 했고요. 지금 표준화 작업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곧 그 ARC로 다시 보내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논문에도 그 표준화 논문을 좀 냈고 이 사실 큐챗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해보면 어머님들께서 그 질문이 저희가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헛갈려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큐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을 하나씩 옆에 넣어놨거든요. 아주 간단한 사파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부모님께서 지금 이 질문이 물어보는 거다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해놓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는 어떤 연구였냐 하면은 그냥 일반 어린이집에서 정상 발달을 보이고 있는 아동들과 제가 제 클리닉에서 보고 있는 이제 좀 나중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은 아이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예스라고 체크하는 아이템과 제 클리닉의 아이들이 예스라고 체크하는 아이템이 혹시 차이가 있나? 비슷한가?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많은 그 증상들은 사실 약간의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이들에게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어려운 점,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봤을 때에 가장 그 일반 정상 발달이
소위 말해서 그때까지는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저희 클리닉에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하고의 차이를 보았을 때에는 대개는 언어 수준보다는 좀 더 핵심은 그 상호작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눈을 잘 맞춘다든지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필요할 때 적어주세요 하는 저 포인팅 아니면 공유 적어봐 하는 이 공유를 위한 포인팅 내지는 그 아이가 상상놀이를 할 때 엄마 놀이 아빠 놀이 뭐 공주님 놀이 왕자님 놀이 이런 거를 조금 아이가 프리텐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사람이 이쪽을 쳐다보면 그 눈 시선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눈이 중요하다는 걸 눈이 중요하다 즉 그 사람의 어떤 의도가 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서베일런스와 스크리닝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거를 시스테마틱 그러니까 그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 연령 때부터 체킹을 해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걱정이 되거나 했을 때에는 대개는 이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도록 보내게 됩니다. 이 스크리닝 툴들은 사실은 그 치료실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또 걱정이 되는 걸로 좀 판단이 되면 그랬을 때는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아이랑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시고라는 교육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뭔가 이제 전문가에 의한 진단적 평가라든지 그리고 그 얼리 인터벤션 여러 가지 치료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발달장애가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치료자에게 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